애 안 낳는 나라 세계 1등,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도 세계 1등. 둘 다 우리나라, 한국입니다. 우연이 아니에요. 출산율 0.72, 세계 꼴찌인데 로봇 밀도는 세계 1위. 다들 재앙이라고 하죠. 근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.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첫째, 사람이 줄어드는데 왜 내 몫의 파이는 오히려 커지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둘째, 지금 사람과 AI를 어떻게 재배치해야 내가 안 뒤처지게 될지. 특히 세 번째, AI 축복론이 무너지게 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좀 소름 돋아요. 그건 끝에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한국은행도 골드만삭스도 같은 결론입니다. 이제 국력은 머릿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로 정해집니다. 그 한 사람은 AI가 받쳐주거든요. 왜 그런지 보세요. 저출산이 당연히 위기 아니냐고요? 보통은 맞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17년 동안 저출산 잡겠다고 약 380조 원을 썼거든요. 근데 출산율은 0.72까지 떨어졌습니다. 물론 올해는 0.9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튼 근데 이만큼 큰 돈을 붓고도 더 낮아졌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질문이 틀린 겁니다. 17년 내내 어떻게 더 낮게 할까만 물었거든요. 질문을 바꿔야 해요. 줄어든 인구로도 어떻게 잘 굴러가게 만들까? 그 순간 AI가 답으로 돌아옵니다. 먼저 사실부터요. AI가 일자리를 크게 흔듭니다. 골드만삭스는 10년 내에 전 세계 3억 명의 일자리가 AI 자동화에 노출된다고 봤고요. IMF는 선진국 일자리 60%가 영향권, 그중 절반은 나쁜 영향이 될 거라고 했어요. 보통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이게 청년이 많은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오히려 적은 나라에는 폭탄이 제거되는 효과가 됩니다.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1%까지 치솟자 정부가 통계 발표를 5달이나 멈췄어요. 청년 많은데 일자리 없는 게 사회 폭탄인 거죠. 인도는 청년 600만에서 800만이 쏟아지는데 흡수할 일자리가 없습니다. 인구가 많은 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. 저출산국은 이 폭탄을 처음부터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나라요. 제일 흔한 오해가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겁니다. 일본의 연구는 정반대였습니다. 로봇 가격이 1% 내려갈 때마다 고용이 0.43%씩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인구가 줄어 빈자리를 로봇이 채우니까 남은 사람은 잘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로 옮겨가는 거죠. 식당에 알바가 안 구해져서 서빙 로봇을 들이면 직원이 주방으로 가잖아요. 딱 그겁니다. 그래서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이 동시에 로봇 세계 1등이 된 거예요. 일손이 부족하니까 로봇으로 메우는 게 당연한 흐름인 거죠. 요새 음식 먹으러 가시면 전부 다 키오스크로 돼 있든지 주문용 월패드가 돼 있죠. 심지어 배식과 퇴식을 로봇이 해주기도 합니다. 그럼 부양 부담은요? 노인은 늘고 일할 사람은 주는데요. 수식 하나만 보시죠. 나라의 부는 사람 수 곱하기 한 사람이 만드는 양입니다. 사람이 줄어도 한 사람이 만드는 양을 AI가 증폭 증강시키면 전체는 유지됩니다.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계산했습니다. 고령화 저출생만 따지면 2050년까지 GDP가 16.5% 깎이는데 AI가 제대로 작동하면 5.9%로 줄어든대요. 인구 충격의 3분의 1을 기계 생산성이 메우는 거죠. 다만 솔직히 이건 AI가 잘 굴러갈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가능성이에요. 그래서 뒤에 틀릴 조건도 짚어드릴게요. 뭐 더 잘 되면 사실 이거보다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죠. 늙으면 나라 성장도 멈춘다.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세모글루가 데이터를 뒤졌더니 고령화랑 성장률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가 아예 없었대요. 오히려 빨리 늙은 나라가 더 성장했죠. 일손이 부족하니까 로봇이랑 자동화를 빨리 받아들였거든요. 위기가 혁신을 강제한 거예요. 사람 구하기 힘든 회사일수록 AI를 빨리 들이잖아요. 국가도 똑같습니다.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. 자, 인구 보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일할 사람이 확 늘면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예요. 한국과 일본의 고도 성장 3분의 1이 이 덕이었습니다. 사람이 곧 국력이던 시대죠. 근데 그 성장 엔진이 바뀌고 있어요. 20세기 엔진이 머릿수였다면 21세기 엔진은 AI와 로봇입니다. 연료가 바뀌니 사람이 적은 게 약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. 공상 같지만 사실입니다.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공장에서 일합니다. 피규어 로봇이 BMW 공장에서 10달간 자동차 3만 대 넘게 만드는 걸 도왔고요. 배치 정확도가 99%였습니다. 올해 6월에 차세대 피규어 03이 아예 BMW 공장에 정식으로 투입됐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5년 380억 달러까지 큰다고 전망치를 6배 올렸어요. 사무실은 더 빠릅니다. AI 에이전트, 디지털 일꾼 시장이 2025년 78억에서 2030년 526억 달러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손이 부족할 때 사람 대신 AI 에이전트를 푸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. 노동력이 인구다가 아니라 노동력이 인구 더하기 AI 더하기 로봇이 된 겁니다. 저출산 공포의 핵심은 이 숫자입니다. 2072년이면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4명을 부양해야 한대요.
한 명이 한 명 넘게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. 무섭죠? 근데 이 그림은 부양을 오직 사람만 한다는 옛날 전제 위에 있습니다. 지금은 AI가 그 짐을 나눠집니다. 일본은 돌봄 로봇들이 요양시설에서 요양관리사 이직률도 그리고 환자의 욕창이 생기는 비율도 줄어들었고요. 우리나라에 효돌이라는 AI 돌봄 로봇이 있죠. 어르신 우울증 고위험금을 35%, 고립감을 25% 낮췄다고 합니다. 어깨수가 줄어들어도 기계가 짐을 나눠지면 같이 들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로봇이 사람 손길을 다 대체하지는 못해요. 정책이랑 같이 가야 하는 조건부 그림이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 보통 안 짚는 이야기인데요. 4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사람이 귀해지면 동시에 2가지가 일어나요. 1인당 몫이 커지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합니다. 역사가 2번 증명했습니다. 중세 흑사병 때 일손이 확 줄어버리자 살아남는 사람들의 임금이 급증했습니다. 또 하나, 산업혁명이 왜 하필 영국에서 터졌는지 아세요? 경제사학자들 정설이 영국의 인건비가 비쌌기 때문이래요. 사람 쓰는 게 비싸니까 증기기관이고 방적기고 비싼 일손을 기계로 바꾸는 발명에 돈을 쏟은 거죠. 고임금이 기계화를 부른 겁니다. 지금 AI가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사람이 귀해지면 기계가 온다. 둘째, AI가 반복 작업을 흡수하면 머릿수보다 고숙련 한 사람의 가치가 폭증해요. 세계경제포럼 조사로 2030년까지 직무 핵심 스킬의 39%가 바뀌고요. 사장님 63%가 스킬 격차를 제일 큰 고민으로 꼽았대요. 새 일자리는 머릿수로 못 채운다는 거죠. 저출산국은 적은 인력을 고부가 일로 재배치하기가 쉬워요. 소수정예 국가가 되는 겁니다. 세 번째가 재밌어요. 원래 저출산 해법은 외국인 이민이었거든요.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. 사람 들여올 때 따라오는 갈등 비용 없이 노동력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갈등 없는 디지털 이민이 되는 거죠. 실제로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한테 고객 상담의 절반을 맡겼고 사람을 4,000명 줄였습니다. 올해 6월에도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. 단 이것도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40%는 중도 취소된다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넷째가 제일 도발적인데요. 보통 AI가 사교육비 낮춰서 애 더 낳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. 근데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. 한국은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비용이 세계 1위입니다. 18살까지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민소득의 7.8배입니다. 2위 중국이 6.9배, 독일이 3.6배니까 압도적입니다. 사교육비 총액도 2015년 17조에서 작년 29조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. 경쟁은 더 빡세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부모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. 여럿을 평범하게가 아니라 하나한테 다 쏟는 걸로요. 저출산은 비합리가 아니라 비용이 미쳐 돌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적응인 거죠. 그리고 그 줄어든 한 명의 생산성을 AI가 증폭시켜주는 겁니다. 앞에서 말한 소수정예와 똑같은 얘기입니다. 자, 도입에서 약속한 거 지킬게요. 이 축복론이 틀리는 조건이요. 이건 사실 2가지 베팅인데요. 첫째, AI 효과가 충분히 크고 빠르다. 둘째,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손해는 일자리 쪽에만 온다. 이 둘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깨질 수 있어요. 실제로 아까 그 노벨상탄 에스모글루 같은 학자는 AI의 경제 효과가 골드만삭스 낙관론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. MIT 조사에선 기업의 AI 도입의 95%가 손익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구 감소는 일자리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. 국방도 있어요. 징집 가능한 20살 남성이 2039년이면 33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반토막 납니다. 이건 AI 생산성으로 못 메웁니다. 지방 소멸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단정이 아니라 조건부 낙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요, 이건 그냥 선택 정도가 아니고요, 국가의 생존이 걸린 분기점입니다. 2가지 길이 있어요. 한쪽은 국가랑 기업이 AI와 로봇에 온 리소스를 다 때려 넣어서 줄어든 인구를 생산성으로 뒤집는 거예요. 그러면 저출산이 오히려 저출산 보너스가 됩니다. 세계가 30년 뒤에 겪을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앞에서 푸는 거예요. 다른 한쪽은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길입니다. 한 세대마다 한국의 3분의 2가 사라진다.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. AI 전환이 늦으면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못 따라잡아서 2배로 빨리 무너집니다. 이 갈림길이 바로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을 애 더 낳자만 가두지 말고요, 국가적으로 AI 전환에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. 우리나라가 망하냐 아니냐가 지금 그 분기점입니다. 이제 국력은 머릿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AI로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로 결정됩니다. 저출산은 그 전환의 신호일 뿐입니다. 여러분은 이 변화가 위기로 보이세요? 기회로 보이세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요.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 나눠봐요.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걸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